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춥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다들 낙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13m 높이의 베란다를 타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엄마. 전남 광양에서요. 화재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보다 훨씬 위대한 베란다를 타고 화재를 거꾸로 오르는 모성애. 과연 자녀들을 무사히 구했을까요? 1월 2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드는 제목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얼마 전에 김주아 앵커가 자신이 진행하는 MBN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전 남편의 외도, 잦은 가정 폭력,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폭력까지 그랬었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김주아 앵커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또 이제 털어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머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 김주아 앵커의 전 남편이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김주아 앵커가 부부였으니까 남편이 걸렸기 때문에 부인인 김주아 앵커도 마약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김주아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취재 위해서 경찰서에 출입해봤지 내가 조사받으러 간 적은 처음이었다. 마약 검사를 위해서 머리카락도 150가닥 뽑고 어머나. 소변도 담아야 했다. 150가닥을 뽑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일을 경험을 하면서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당시에 전 남편이 보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김주아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여경이 같이 가서 손잡고 가서 화장실 앞에서 벌써 서 있어요. 제대로 봤나, 남의 거 혹시 푹질 않나 이런 거 다 검사는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그가 너무 일찍 들어왔거든요. 너무 아침 6시쯤. 저한테 잠깐 경찰서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이제 부부를 마음이 이제 끓죠. 1시간 전만 해도 나랑 뭐 또 이때 들어왔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뭐 저한테 폭행하고 근데 변호사를 부르길래 변호사를 왜 불러? 잘못한 거 없으면 분명히 음성 나올 거고 근데 왜 불러?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탁 끌어안으면서 제 머리에 키스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지. 저를 탁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머리 정수 위에. 저는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아니 일단 이 상황조차도 소름 끼치는데 갑작스레 다정 코스프레로 끌어안고 뽀뽀에 머리에 뽀뽀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이상하죠. 네. 정상이 아니에요. 저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네네. 생각해요. 그냥 경찰서잖아요. 남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을 하고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밖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네. 거죠. 그러니까 마치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연출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주아 앵커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 게 경찰 조사 당일 아침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경이 서 있는 앞에서 소변 처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수치스럽죠. 일입니까? 그게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는 갑자기 그런데 태도를 바꿔가지고 정수일에 키스를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변호사를 불러주겠다. 이걸 보고서 마약 수사대 관계자들이요. 이 모습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런 남편이 어딨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말 김주아 앵커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겉으로 양의 드러나지 탈을 뒤집어 쓴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그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고요. 네. 가정 폭력이라면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젠 김주아 앵커 본인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그러면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왜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알고 견디면서 둘 때까지 낳았지? 맞아. 자기가 나는 의문이 둘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김주아 앵커가 여기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안타까워하면서도 김주아 앵커가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그 가정사를 듣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그 얘기처럼 손정희 변호사님 왜 10년 동안 참았을까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기 전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아이를 낳기 전 알았다면 헤어졌겠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런 욕심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둘째를 낳은 것도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의 시간을 견딘 것인데 하지만 뒤늦게 누구 하나 없어도 충분히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는데 이혼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인데요. 그래요? 이 이혼을 결심하고 고민이 많았을 거잖아요. 오은영 박사와 상담을 받던 중에 이 전 남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몇 년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가 한 30-40분 자세히 살피더니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고요. 본인 생각에는 내가 이게 이혼할 사유인지 아닌지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관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제3자가 또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헤어지라고 이유 얘기를 해주니까 객관적으로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의 길을 택했고 이제는 남남이 됐는데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떨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 걸렸어요. 마이너스 10억이 넘게 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지금도 빚이 있죠. 그쪽에서 한 번도 애를 만나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어요.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인이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한테 양육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한 푼도 이혼 소송 후에 그 사람 손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자기가 맞은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빠가 오면 이제 애가 화가 날 정도라서 그렇고, 둘째는 첫째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네가 컸으면 너도 맞았을 거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너무 놀래갖고 그런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김주아 앵커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고 국적이 미국인가 봐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도 아마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국적이 미국이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혼 후에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오면 이거 받아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쟁점이 국내 판결이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이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 있고 미국에서 이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그 판결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미국 판결이 이르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돈 내놔라는 게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을 승인 집행을 해줍니다. 그렇듯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김주아 앵커의 어떤 전 남편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에 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가지고 가서 미국 법원에 가서 이 판결 집행해달라라는 판결을 변호사한테 맡기면 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비슷한 상담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원의 가정법원의 판결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맡겨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은 다음에
전 남편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정말 우여곡절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은 아마 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김주아 앵커 앞으로 정말 좋은 일 그리고 탄탄대로만 걷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에잉? 조씨 부인은 누구고? 하재근 평론가님, 손예진의 스캔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스캔들은 이제 새로운 작품의 얘기인데 어허. 여기서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손예진 씨가 한복을 입는다는 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화제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 손예진 씨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그 여성용 한복 있잖아요. 단아한 스타일의. 네네. 그 한복을 입은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왜냐하면 손예진 씨는 주로 현대극에 나왔으니까. 아. 또 손예진 씨가 사극에 나온 적은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전형적인 한복이 아닌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었었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은 손예진 씨가 2002년에 영화 데뷔를 취하선으로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 전형적인 스타일의 조선의 그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저 장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2002년에 저는 한복을 입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영화 클래식, 뭐 드라마 여름 향기 이런 것들이 히트하면서 현대극 멜로 퀸이 됐었고 그다음부터 주로 현대극에 이제 나왔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요번에 24년 만에 저 때 모습 보니까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근데 요번에 다시 24년 만에 네. 조선시대 스타일의 그 단아한 한복을 입고 이제 사극에 나온다는 것인데 네. 그 사극의 제목이 스캔들이고 사극 제목이 스캔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면 영상으로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네. 새가 종이를 뚫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네. 다쳤네. 귀한 재주가 담긴 소중한 손인데. 내 성공하면 어찌하시려고? 상을 드려야지요. 아홉께서 원하는 무엇이든. 야, 지금 2002년 임권택 감독 영화 취하선 때 물론 한복도 단아했지만 그때의 연기와 지금의 어떤 이 스캔들 연기는 완전히 또 뭔가 달라졌는데 근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담화는 왜 이제야 사극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복도 저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현대극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극으로도 저렇게 한복 입고도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스캔들이라는 영화 제목 약간 낯익지 않으세요? 예전에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2003년에 개봉했던 거예요. 누구 나왔지? 이미숙 씨랑 배용준 씨랑 배용준 씨, 맞아. 전도연 씨가 나왔던 맞아.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조 씨 부인은 이미숙 씨였습니다. 이 조선시대 여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좀 뭔가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장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손예진 씨가 저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배용준 씨가 조선시대 최고의 그 연애꾼 바람둥이였다면 네. 이번엔 지창욱 씨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숙한 미망인 전도연 씨 역할은 나나 씨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요. 손예진 씨가 사극을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잖아요. 네. 저렇게 한복을 입고 영화를 찍어본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촬영 뒷이야기를 좀 내놨는데요. 그 한복을 입고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복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쁘다 했는데 입는 순간 저게 한복 자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숙한 폼을.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뭐 팔짱 끼거나 짝다리 짚거나 이럴 수도 없고 정자세로 손동작부터 모든 게 좀 어색하고 불편했다라면서 꼿꼿하게 유지하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건 어렵더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손예진 씨가 천하의 손예진이 배우 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뭐 이거 한복 입고 배우 뭐 연극하는 거 뭐 이게 뭐 일이겠어 하겠지만 저 촬영 내내 몸이 막 근질근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숨어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어. 울어야지. 가해들어 울어. 아니, 내가 소원을 빌고 불어야 된다고. 울어야 된다고. 아이, 그냥 부르면 연기가 날아가잖아. 치킨 먹자. 아니 최진명 교수님, 손예진 씨 아들의 아마 육성이 옆에서 들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염뽀짝이에 완전 대박 섞어? 지금 4살입니다. 4살. 아.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 아들이 4살인데 정말 귀엽잖아요. 네. 티격태격 하는 것도 귀엽고 치킨 먹자는 말도 귀엽고 그야말로 그냥 깨물어 주시고 싶을 정도로 그쵸. 귀여운 말 너무 목소리인데 귀엽게 잘한다. 그 엄마를 위해서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다 불러주잖아요. 네. 생일 축하 노래를. 엄마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초를 빨리 부르라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도 그러니까요. 좀 귀여웠습니다. 손예진 씨는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아들이 신기하게도 얼굴 위쪽 눈은 저를 닮았고 아래쪽 하관은 아빠를 닮았다. 야. 그럼 뭡니까 대체? 진짜 이런 진짜 부부 보세요. 현빈 예. 씨와 손예진 씨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최고의 야, 조합이죠. 이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 반칙이죠. 네.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닮았다고 하면 뭐 반칙이죠, 그거는. 진짜 뭐니까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태어나서 본 아기 중에 손예진 아들이 가장 예쁘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랑, 가족의 행복을 바탕으로 이제 몇십 년 만에 도전한 사극, 앞으로 또 시청률 대박 나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정말 우리한테 친숙하고 반가운 이름이잖아요, 최백호 씨.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 사실 요 얘기는 자기가 잠시 뒤에 해보고 최백호 씨가요, 세상에 올해가 데뷔한 지 딱 50년. 손가락 5개가 5년이 아니에요. 여기 0이 하나 있는 거예요. 50년 됐답니다. 먼저 살아있는 전설 최백호 씨의 노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쳐가 띄우는 거친 바다를 달려라 일만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최진영 변호사님. 물론 살아있는 전설이란 이 별칭도 멋지지만 최백호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낭만 가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약간 탱고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떤 트로트와는 새로운 다른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트를 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투어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또 고생하시면서 살 빠졌나 했는데 고백을 들어봤더니만 네. 한 5년 전부터 투병 생활을 하고 어머나? 있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어머. 정확한 그 병명은 비결핵성 항산균증이란 것인데요. 어머나. 제가 찾아왔더니만 우리가 결핵은 아니지만 결핵 비슷하게 재채기 나오고 계속 기침 가래가 끓는 그런 건데 굉장히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거의 다 완치가 됐고 약 끊은 지도 한 10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이 체중이 빠졌는데 거의 70kg대에서 15kg가 빠져서 지금 55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몸은 거의 나았지만 아직까지 체중은 돌아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헬스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혼을 보이면서 전국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데뷔 50주년 맞아서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하고 있는다니까 저는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이 투병 얘기는 이담 아나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제 음악 소리가 나왔지만 정말 목소리는 그대로우신 것 같아요. 담담하면서도 뭔가 울림 있는 목소리잖아요. 게다가 낭만을 품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낭만 가객이다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특히 그 명곡 중에 하나가 낭만에 대하여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명곡이죠. 최백호 씨가 처음에 데뷔한 때부터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쭉 잘 된 것 같지만 중간에 약간 슬럼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80년대 초반에는요. 정말 전성기여서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섭외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이제 뜸해졌네요.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부터 성공했는데 이후에 좀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만둬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미국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철수 씨가 미국에 신혼여행 겸 왔었대요. 그래요? 그러더니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정말 한국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라고 어머나. 합니다. 당시에는 진짜 누군가가 목덜미를 잡고 절벽에서 놔버리는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렇게 끌고 와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귀국 후에 나온 노래가 바로 낭만에 대하여 진짜예요. 였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알고 봤더니 최백호 씨가 가창력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곡도 엄청 많이 쓰고 잘 쓴다면서 진짜. 곡도 엄청 잘 쓰시죠.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가사도 정말 시인처럼 잘 쓰시거든요. 어허. 최백호 씨의 데뷔곡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게 야. 데뷔하자마자 파란을 일으킨 노래인데 네. 그 노래 가사도 최백호 씨가 직접 쓴 거고. 와.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연인하고 실연해서 나온 가사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췌장암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아. 어머니를 여인 상실감을 이제 노래 가사로 썼던 겁니다. 세상에. 그때 어머니를 보내드린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최백호 씨가 군대에서 면제된 상태였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자원 입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럴 정도로 당시에 상실감을 크게 느끼면서 쓴 가사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이 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야.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어머나. 이 가사였던 겁니다. 세상에. 이거를 헤어진 연인한테 쓴 가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쵸. 어머니였던 것이고 그 상실감을 부어서 만든 음악으로 이게 데이트를 해서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이 최백호 씨가 생각을 한 게 어머니가 나를 혼자 두고 떠나기가 힘드셔서 나를 이 가수의 길로 이끌어 주셨나 보다. 세상에.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과연 그래서 지금쯤은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무뎌졌는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궁금하잖아요 진짜. 최백호 씨는 한평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에 대한 최백호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어머님 돌아가시고도 눈물이 안 났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화장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진짜 눈물이 터져가지고 저는 지금도 하루도 어머님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잠자는 머리맡에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진 따길이 있거든요. 눈을 딱 뜨면 인사를 드려요, 일단. 지금도. 왜냐하면 어머님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도 사무치게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있어요. 최재문 교수님. 최백호 씨가 어머니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본인이 태어나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별로 없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와의 기억이나 함께했던 시간들이 없으니 아이고 세상에. 이제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분인가 봐요. 네, 어머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백호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침대 머리맡에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늘 붙여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애정하는 마음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29살 때 부산 영도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2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진짜요? 네. 자신과는 외모는 안 닮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전이는 엄마를 닮았는데 네.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참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잘생겼어요. 하시는 예, 그런 진짜 겁니다. 외모는 엄마 쪽을 좀 많이 닮으시는 최백호 씨가.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잘생겼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연을 만들잖아요. 연 만들어서 네. 날리잖아요. 다른 아이들의 연은 잘 날아가는데 자기가 만든 연은 잘 안 날아갔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게 너무 서러웠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린 시절 보면 다른 친구들은 삼촌, 아버지, 어른들이 연을 만들어주잖아요. 풀 발라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만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유, 연의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세상에. 이거 뭐 이제 그 대나무나 이런 대나무살 걸로 같은 해야 거 되는데 균형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린아이가 만드니까 얼마나 잘 그 꼬리 맞겠습니까? 길이도 너무 짧으면 안 날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른들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날리다 보니까 연이 잘 안 날아서 세상에. 그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같이 계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흐뭇하게 지금 데뷔 50주년 맞은 최백호 씨 보면서 아들아 자랑스럽다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또 멋진 활동 데뷔 5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을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19일 오후에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이고. 아파트 5층의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 뭐냐면 네. 불이 났을 당시에 그 집 안에 5살이 채 안 된 아이들 셋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이들만요. 아니 그러면 집에 손정혜 변호사님 보호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직전까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외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딸 셋, 1살, 4살, 5살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다는 건데 일단은 한꺼번에 아이들이 인솔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막내부터 이제 차로 데려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잖아요. 집에 있는데 뭔가 아이들과 외출을 준비하라고 하는 찰나에 불이 갑자기 연기가 막 나면서 삽시간에 번졌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아니 그럼 이담 아나운서 당시 이 어머니는 얼마나 애 같다고 발을 동동 굴렸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연기 나는 거 그냥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불이 난 걸 보자마자 이 엄마는요 바로 5층에 집으로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갔는데요. 이미 화염과 연기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현관으로는요 아이들이 있는 거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허.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곧장 윗집인 6층으로 올라갑니다. 어허. 6층 집으로 들어가서요. 베란다를 타고 5층으로 내려옵니다. 어머나. 이게 높이가 한 13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머머머. 거기서 그냥 맨손으로 저렇게 베란다를 타고요. 5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겨서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제야 제목이 이해가 돼요. 아니 진짜 이 모성애라는 진짜 초인적 힘이 발동되나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힘이 이분이 이 어머니가 평소에 본인이 그 높은 아파트에서 맨손으로 층을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그럴 거예요. 어머, 아마 집 저긴가 봐요. 저기 어머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한 순간 어머나. 저 초인 같은 힘이 솟아나서 어머 세상에. 모성의 힘으로 아이들을 그나마 집안에서는 그 대피를 시킨 건데 문제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빨리 꺼내 네. 나와야 되는데 아하. 근데 천만 다행으로 지금 내부가 이렇게 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머나. 천만 다행으로 5분 만에 소방당국이 출동을 한 어머나, 겁니다. 어머나. 당시에 소방차 10대, 52m 사다리차, 소방관 30여 명 이렇게 투입이 돼서 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다리차로 딸이 걸쳐가지고 아이들 한 명씩 구조했고 네. 엄마는 소방관들이 딱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 같은 걸 딱 채워가지고 현관으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저 불도 26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위대한 게요. 저 베란다를 타고 왜냐면 그 순간에 정말 왜냐면 다급한 마음에 베란다 요즘 미끌거리기도 하지 얼어붙을 수도 있고 추워서 미끌거리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정말 위기에 봉착한 순간인데도 어쨌든 그 순간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 안쪽으로. 그런데 그리고 소방대원분들이 올 때까지 지금 아이들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마 그렇게 안심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세상에. 저런 상황이면 아이가 안에 있잖아요 지금. 어머나. 불이 아무리 나고 자기가 위험할 거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몸이 막 뜨거워도 막 갈 거예요. 당연히 진짜. 그렇죠? 가능하죠. 네. 내가 타 죽더라도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세상에. 없죠. 엄마 입장에서는요. 저 상황이면 어느 엄마라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아이 셋이 저 안에 있다면 내 몸이 불타더라도 난 들어가겠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데 불이 마음으로 언제 왜 났을까요, 근데? 왜 났냐면 저게 거실에 전기 난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조사 중인데 전기 난로를 관리하는 부주의로 인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해 보면 그냥 그럼 소방당국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해봐야죠. 돼요. 네. 넘어졌거나 아이들이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니까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랬을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 났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 이제 무사히 구조된 이 가족들 당장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맞아, 이 추위에 이번 주 내내 춥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 광양시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네. 저 가족들 따뜻한 곳에 지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양시가 네. 대처 잘하는 거예요. 저 가족들 따뜻하게 특히 아이들 춥게 그 동심이 얼어붙으면 안 돼요. 정말 따뜻하게 임시 거처 마련해 주시길 원하는데 진짜 갑자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담하면서 저 엄마의 행동 물론 일촉즉발 상황 비상 상황인 걸 감안은 되는데 저걸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긴 네. 합니다. 정말 다행히 별일이 없었던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소방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 실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 그랬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이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3m 높이에서 저렇게 베란다를 타고 맨손으로 이동하는 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숙련된 소방관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이 나서 만약 연기 불길 때문에 내부 진입하는 게 어려우면 저희가 왜 이불 같은 거 물 적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맞아요. 덮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불을 옆 세대에서 차라리 빌려서 몸을 보호한 뒤에 이동하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 이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방법이 권장할 방법이란 건 아니지만 그 엄마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초인적 모성의 덕분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는 또 화재에 정말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머, 화물차가 비틀거린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빨리 어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7일에 전남 순천에서 화물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미 그 화물차로 인해서 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이고.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었는데 아하.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꽉 막힌 도로 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길 터주기 협조로 그 경찰이 비틀거리는 화물차를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절차인가요? 순찰차에서 내려서 경찰이 조수석문을 열고 뛰어들려고 하지만 어머나. 무슨 일인지 운전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틀거리면서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경찰이 조성문을 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든 저 차를 막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다시 순찰차를 타고요. 저 화물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요. 가다 보면 바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어머머. 길이래요. 그럼 정말 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 또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비틀거리면서 좌우 가드레일을 연이어 충격하는 화물차가 보이시죠? 그런 화물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경찰이 순찰차로 차량을 밀어서 강제로 정차를 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 화물차로 접근을 해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충격으로 인해서 차량 문이 열리지도 않아서 어머머. 조수석 창문을 깨고요. 신속히 경찰이 내부로 진입해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최진영 변호사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는데 도움을 주신 운전자분들 다 길을 터줬잖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그 덕분에 저 화물차 운전자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그 너튜브에서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 칭송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하, 생각도 네.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경찰분들에게 찬사와 그 판단력,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 잠든 것처럼 해서 계속 가고 했던 그런 네. 부분인데 이게 고속도로 진입 300m를 앞두고 어머나. 가까스로 이렇게 그 멈춰 세우는데 세상에. 아마 그것을 누구보다도 그 지리를 잘 아는 경찰이 조속하게 이와 같은 그 대응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조수석 문을 깨고 침입을 해서 네. 이 운전자를 구조했고 또 신속하게 병원까지 구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운전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시민이라는 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또 도움 주신 시민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죠. 근데 벌써 오늘이 7일째, 일주일째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국회에 로텐더홀이라고 그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넓은 데 있죠. 거기에 텐트 쳐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만에 밖에 나왔는데 매일 보던 그 나무고 매일 보던 그 건물이지만 6일 만에 저한테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입니다. 지금 당직자와 이 보좌진들이 병원으로 옮길 것을 아마 적극 권유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출동했다가 구급대가 출동했다가 장동혁 대표가 안 가겠다, 한사코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철수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 제목에 이담 아나운서 여기에 묻히겠다 이 말은 언제 한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 장 대표가 SNS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진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요.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뭐 특검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거부할 수는 없다. 뭐 명심하라 라면서 나는 여기서 묻히고 여기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다 라면서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자필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일단 자필 편지에 결기는 장동혁 대표의 결기는 느껴져요. 그런데 저 단식을 통해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뭐예요? 민주당에게 이른바 쌍특검, 하나는 통일교 특검, 나아가 김병기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돈 공천과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민주당 내지는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죠.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다만 오늘 직전에 저기 보면은 국민통합위원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위원장이 네. 간 거는 그나마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4일째 단식하는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신이 그래도 있고 오는 사람들과 저랑 악수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7일 정도가 되면 거의 정신이 혼미하고 두통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인적인 어떤 정신력으로 지금 앉아서 저와 같은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지금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서 의사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을 넘기면 잘못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로 지금 119 의료진까지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아마 당 내에서 비상체제로 돌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입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건강이 일촉즉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이제 글쎄 응원 차원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부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몸 너무 안 좋아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 뜻은 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래 믿으시고. 양당의 공조라는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또 걱정되어서 대한민국인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 포함해서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힘내시라. 그리고 아마 단식 중단도 권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단식이라는 건 들어갈 때도 물론 결기를 갖고 들어가겠지만 단식을 풀 때는 특히 정치에서 단식을 풀 때는 명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서 지금 저렇게 단식을 풀 것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와야지 이 단식 풀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올지 그것도 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올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은 관계잖아요. 본인 제명과 관련해서 제명 처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루어질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분이 필요한 건 분명하죠. 정치인들이 시작할 때는 뭐 단식을 들어갈 때야 명분인데 나올 때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재선 의원들도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를 함께 포함하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점이 딱 하나입니다. 신천지를 특검에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재선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송은석 대표도 신천지 별도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특검을. 거죠. 네네. 그래서 별도로 하자는 거는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니까 빨리 협상을 해서 또 장동혁 대표가 네. 협상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네. 먼저 단식을 푸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산소 발생기까지 착용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이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뭔가 큰일이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